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더 좋은 정치 연구소 정호진 대표님 모시고 최근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정치 현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호진 대표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공석의 커먼스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대표 정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정호진 대표님과 함께 지금 매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함께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루하루 뭐 정말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명태균 발 이 게이트에 가장 우리 좀 시청자들이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막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핵심 요점이 어떤 거라고 좀 대표님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명태균 게이트가 벌어졌을 때 그 시작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또 바로 주말상간에서는 그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했던 전입니다. 신용한 전 실장이 대선 당일날 이 명태균 씨가 네. 대선 전날 했던 여론조사 결과 미공표입니다. 미공표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드러났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실이 해명했던 명태균 씨랑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경선 이후에 손절했다 하는 얘기도 그렇고 명태균 씨는 내가 한 보고서 올린 적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로 들통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 있지만 가장 핵심은 전 그거라고 봅니다.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뭐냐면 수많은 여론조사를 했고 이것과 관련돼서 돈을 받지 못해서 그 결과로 김영선 씨가 공천됐는데 그 배후는 김건희 씨다. 네. 저는 이게 이 모든 명태균 게이트의 시작과 중간과 끝의 모든 연결고리는 사실 여기에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치에 관심이 있건 좀 관심이 덜하건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이 게이트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게이트의 끝이 과연 이 윤석열 정권의 탄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좀 가장 큰 관심사안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정호재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게이트의 끝이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일단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MBS 그다음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을 뭐 최저를 찍었는데 이제 뭐 최저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거의 뭐 70% 가까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돌을 던져라, 자기는 나에게 가겠다 얘기했는데 이미 국민들은 네. 돌을 쥐었어요. 네. 돌을 던지냐 마냐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탄핵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뭐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조건이 일단은 맞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사실은 정치권이 우물쭈물할 때 맨 먼저 이 탄핵에 이 촛불을 들었던 건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랬죠. 매우 추운 겨울에 이 엄동설화를 무릅쓰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서서 광화문으로 가서 촛불을 들면서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면서 이 탄핵에 이 시발이 됐다라고 저는 네.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이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건 간에 국회에서 네. 200석 넘는 동의가 나와야 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죠.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일단 내부에서 더 이상 못 막는다 하면서 이탈이 생겼던 것이죠. 네. 이탈이 생겼고 그게 나중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까지 갔는데 일단은 지금 200석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 야당이고 지난번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8표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이게 도무지 안 된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소위 보수 공멸이다라는 위기관과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는 속에서 제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끝으로는 헌재입니다.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된 결정을 하는데 살짝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헌재 구성 자체가 약간 좀 보수에 가깝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지금 제기된 의혹, 네. 특히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특히 여론 조작이라는 네. 현대민주주의에 있어서 여론조사 자체는 현대민주주의와 국민들의 민심을 담는 그릇이기도 했는데 네. 이것을 조작했다라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근간부터 위협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가장 근간 중의 근간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 이런 과거의 전례 속에서 스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가냐가 가장 핵심인데요. 한 가지 좀 덧붙이면 박근혜 최순실 때는 이 의혹이 터지자마자 국정조사도 했었어요. 그랬죠. 예. 특별감사도 했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국정조사는 뭐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 특검이 3번이나 지금 올라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확인됐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 예.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수족 부리듯이 했던 이런 검사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속에서 이 특검이 일단은 진행돼야지만 네. 이 실체를 다가설 수 있다. 네. 그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돼서 강혜경 씨 지난주에 그 검찰 조사가 있었고요. 네. 관련돼서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법적인 대표로 돼 있는 네. 김모 씨도 조사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 누굽니까? 몸통이. 명태균 씨랑 김건희 씨예요. 그렇죠.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와 나눴던 내용들을 공개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왜 검찰은 명태균 씨부터 왜 조사 못합니까? 왜 빨리 소환해야죠. 잡아들여야죠. 네. 김건희도 해야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안 하고 있고 주변부에 계시는 분들만 먼저 그렇죠. 하고 있다. 저는 이거 자체도 지금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이트의 좀 중요도를 짚어보면 그 여론조사를 2022년 대선 당시에 조작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게끔 하였다. 이것은 만약에 면밀하게 검찰이나 특검이 조사가 들어간다면 사실 이건 대선 무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좀 중대한 사안일 수 있을 것 같고 한 3억 7,500 정도로 예상되는 그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김영선 씨 공천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공천 개입임과 동시에 뇌물죄 성립, 뇌물죄의 경우 상당히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중요도를 따지면은 탄핵과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상당한 그 법정 중형 선고까지도 예견되지 않을까 하는 좀 일각의 그런 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이게 사실은 공짜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불법 정치자금에도 명확히 해당이 되고요. 특히 이 대가로 인해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 예. 이건 뭐 명백한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공직, 특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된 부분, 이거 거기에다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네. 서로 간에 모종의 지금 커넥션이 있었고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돈도 안 받고 그래서 대가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미 드러났지만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 이 여론 조작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났잖아요. 2% 앞서게 해라.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라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지금 로데이터와 관련된 분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조작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 민주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거죠. 위험인 거죠.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관련돼서 23억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근거를 갖다 대서 무혐의했는데 또 대통령실 최근에 그 해명했다가 도리어 또 거짓이 들통나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반은 갈 텐데 지금 모든 실체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정권 이전부터 너무 많은 설들이 있었고 게이트가 있었고 뭐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등 너무 많았는데 지금 명태균 씨로부터 시작하는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 대선 후보
이게 정당성을 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과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의견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방금 정원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 국민적 촛불, 그리고 국회에서의 200석을 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는 3단계의 이런 고비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첫 번째 촛불은 지금 매주 이제 촛불은 들고 있지만 2016년 당시처럼 아주 대규모적인 막 100만 명 이렇지 아직 그렇지 않은 조건인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좀 몇 가지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을 경험했고 촛불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네. 문재인 정부의 이 결과로 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상심하고 이랬던 분들이 여전히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신뢰도와 관련돼서 무려 70%의 국민들, 저는 80% 여론이면 그건 저는 국론이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국론이라고 보는데 네. 이건 거의 국론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좀 바로잡겠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다, 특검. 아니 이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예. 그러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다닐 때도 보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속에서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재용 회장사부터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일단은 드러난 부분도 저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인데 네. 이것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그래야지 저는 이 촛불을 들었던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때 들었던 촛불에 버금가는 이런 네.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라고 하는 200석을 돌파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돼서 번번이 지금 거부권에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지난주 전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게 유난 갈등, 그렇죠. 예. 윤석열 한동훈 대표와의 그런 갈등이었는데, 이 유난 갈등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좀 정치를 잘 이렇게 뜨문뜨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동훈이 윤석열의 오른팔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현재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원장 거쳐서 이제 당내 경선을 통해서 63%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놨어요. 네. 근데 우리 오봉석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정치가 뭡니까? 본인의 이 생존 본능이 네. 최우선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적인 지지, 신뢰 이게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네. 윤석열과 손을 맞잡고 과거처럼 형님 아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네. 본인의 정치는 이제 시작과 동시에 끝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는 거다. 네. 그다음에 형수님 도련님 했던 사이 아닙니까? 김건희 한동훈.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 문자며 뭐 여러 가지 해서 사실 네. 서로 간의 거리는 벌어졌다라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의 지금 생존 전략이라고 보여요. 다만 저는 생존 전략이긴 하나 이 관계가 아예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관계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네.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왜냐하면 서로가 쥐고 있는 캐비넷이 너무 많아요. 그러겠네요. 예. 왜냐하면 서로가 그동안에 수십 년간 검찰 생활 같이 했고 동고동락했고 아니 뭐 저기 그 김건희 여사가 뭐 해외 순방 갈 때마다 네. 응? 넥타이 사서 선물도 해주고 그랬다며. 네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넥타이 사서 선물도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분위기. 근데 너무나 많은 캐비넷을 서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상황 갔을 때 마지막으로 손 내밀 거는 한동훈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금은 안 좋은 관계로 치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심은 떠나고 있고 그냥 한동훈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 같은 중에서도 이렇게 가다가는 같이 우리 도매금으로 엮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는 쳐내는 걸 합시다라고 네. 해서 이번에 지난주에 그 논란이 됐던 특별감찰관이 네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우리 시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대한 예방,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 대한 예방, 그 다음에 미래에 벌어질 일에 네. 대한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지 과거에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명품백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특검이지 특검은 아니다. 물론 특별감찰관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다 대선 공약이었고 저는 좀 머리 막 쓰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다 이상과 분리시키면서 사실 네. 그동안 이게 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게 이 두 개가 별개 사건인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엮으면서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감찰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격가지입니다. 격가지인데 한동훈 같은 경우 이 격가지를 가지고 일단은 국민적 민심을 좀 다독여 보겠다라는 수인데 이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은 그조차도 안 받는. 그조차도 안 받겠다 그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한심스러운 일 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특검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특감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좀 물타기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오늘 좀 어젠가 주말 상간에 나온 기사 보니까 나는 돌을 맞가려도 가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을 맞겠다는데 윤핵관들이 대통령이 전면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는 서면 사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대요. 뭡니까 이게? 네. 돌 맞겠다는데 갑자기 뭐 전면 사과하시고 여사께서는 서면 아니 이게 지금 뭐 사과로 될 일입니까? 아니 사과했었으면 진작 사과하지 이제 와서 뒷북이야. 참 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보좌진들 비롯해서 참 윤핵관들도 정말 어느 세상에 사는 분들인지 답답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건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중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이 심각한 사안이 지금 매일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서면 사과.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뭘 사과를 또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아니 뭐 지난번에 바로 뭐 저기 한동훈 대표 면담하고서 김건희 씨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공식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도 자제한다라고 했다가 3일 만에 또 폴란드 정상들 왔을 때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특히 정무적인 판단 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같이 하는데요. 이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는 늘 실기하고 늘 거짓말하고 거짓 해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 자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먹힌다고 생각하는 자체부터는 이분들의 정무적 판단력은 꽝이다 꽝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좀 현안으로 돌아오면 그럼 과연 이 특검의 산을 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한 2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회동도 하고 이 양반들이 다시 이제 그 특검 법안이 올라왔을 때 그 중에 한 50%인 10명 정도라도 특검 찬성표를 과연 던질 수 있냐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정치적으로 중대한 분수령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상황, 요 이후에 있을 상황, 예를 들어서 국감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 관련돼서 의총을 통해서 모으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표대결 관련돼서 뭐 여기 한동훈계 22명, 그다음에 친윤계 뭐 30명, 나머지 중도 등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도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탄핵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는 안 해요. 특검 얘기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고 이 탄핵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특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 특검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속 꺼냈죠. 신지호, 김종혁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차담 때, 면담 때도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특검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그럼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랬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한동훈이 특별감찰관을 꺼냈다라고 봐요. 특별감찰관. 그래서 특별감찰관 이거 하자 했는데 이 추경호가 이거는 원내 사안이다 하면서 옥신각신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거는 그냥 저의 판단인데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나와서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김진 논설위원은 제가 그냥 분류하자면 친한이 아니에요. 친윤이에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이건 명분이 없다. 이건 대선 공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뭐 시차는 좀 한동훈 대표가 앞섰지만 이건 대선 경향이고 기본값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주말에 어디 지방을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네. 최근에 거의 윤석열 정부의 제가 보기에는 비공식 대변인이 저는 서정욱 변호사라는 분 있잖아요.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대응 못했는데 이분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하면서 엄청나게 실드를 쳐주는데 네. 주말에 이분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표결 가면 안 된다? 네. 이거 그냥 받아야 된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안 받고 표결해서 한동훈계가 졌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심리가 크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네. 이성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부글부글한 거야. 그러면 사실 4명에서 더 이탈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저는 지금 이제 좀 이 주변에 있는 정치 평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네. 알아서 표결받지 말고 이거 받으라라고 몰아가는 듯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마지막 이 키는 누가 쥐고 있냐? 윤석열이지,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가 지고 있죠. 김건희 쥐고 있죠. 아니 추명호 원내대표가 뭐예요 지금? 네.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윤석열, 김건희 대리인이에요. 지금 대리인. 거기 지령 떨어지면 그거 수행하는 행동대장이에요. 그래서 국감이 이제 11월 1일 국회 운영의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 끝나는 거여서 국민의힘 의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됐어. 부글부글이야. 야 이것도 안 받아, 특감도 안 받아. 그러면서 뭐 이탈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이 검찰의 무혐의 결론 내린 네. 부분과 관련돼서 보수고 국민의힘이지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얘기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정호진 대표님이 정호진 TV를 좀 열심히 하고 계셔서 유심히 보다 보니 최근 여론 동향에서 주목할 지점으로 가장 조중동에서는 첫째 간에 둘째 간에 했었던 동아일보가 한겨레나 경향보다 더 강한 어조로 동결에 더, 일명 동결에랍니다. 동결에 더 강한 어조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더라. 이게 무슨 현상이냐 말씀하셨던 걸 제가 이제 정호진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여론 동향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아니 뭐 제가 뭐 깊게 이 지금 동아일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뭐 취재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대변하고 가까운 기자들 많고 등등 하다 보니까 뭐 약간 좀 듣는 얘기도 있고 매일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이제 신문과 일간지와 관련돼서 매일 보는 게 그 언론사 사설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쭉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각 언론사들이 어떻게 이 동일한 사안을 어떻게 달리 분석하고 어떻게 보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근데 사실 동아일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조중동 중에서 동아일보 왜 그러지? 비판적이네? 라고 보여졌는데 급기야 최근 보면 사실 동아일보는 어떤 때 보면 한겨레 경향보다도 네. 더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보면 MBC는 이미 정리가 됐죠. MBC는 뭐 말 안 해도 상관 네. 다 아실 테고 동아일보, JTBC 그러니까 뭐 MBC는 당연한 거 강한 논조에 있고 도리어 한겨레 경향은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네. 있어요. 조심스러워하는 부분. 조선일보는 한동훈 팬이야. 네. 윤석열 정부 요즘에 비판해요. 근데 한동훈과 관련된 쉴드 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윤석열 네. 정부에 대한 각을 세우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가장 보수적인 게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은 사주가 바뀐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사주가 호반으로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그 다음부터는 과거에는 볼 수 없는 과거에는 서울신문의 이 논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몇 년 전이죠. 대선 전에는 서울신문 논조가 가장 강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중동보다 더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저도 건너들은 얘기인데요. 재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얘기를 언론사 쪽에 물어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어떠냐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뭐냐면 대통령 탄핵이 되면 직무대행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재계에서 언론사 언론사 데스크나 이쪽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라는 카더라.
하더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들은 좀 빠릅니다. 언론사들은 빠르고요. 이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스탠스, 그러니까 논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광고 영역인 거예요. 광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뭐 좀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여론 동향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그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70에서 80% 부정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긍정평가가 20%를 무너진 데도 있고 20%대를 유지하는 데도 있고 뭐 해서 박근혜 정권 탄핵 시기 그때와 비교하는 그런 여론조사 내용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각 언론사의 그 보도 태도가 어떠한가도 중요한데 동아일보를 필두로 해서 상당수의 언론들이 이제 윤건희 정권의 비판적인 걸 내고 있고 뭐 MBC나 JTBC나 이런 뭐 방송사 같은 경우는 뭐 연일 뭐 매일 같이 그냥 윤건희 정권에 대한 그 게이트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금 한덕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네. 일단은 저는 뭐 동아일보 그 자체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보수 일간지로 대변되는 핵심적인 언론사 중에 하나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네. 이 정부가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반증이에요.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에도 나중에는 다 돌아섰어요. 네. 탄핵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 마지막에 그랬던 데가 없어요. 조선일 보면 다 이제 박근혜 비판하고 등등 하면서 밑에서는 그러면 포스트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동아일보 하나 가지고 뭐 너무 극단적 사례 아니냐 하겠지만 이 전통이 있는 보수 일간지입니다. 물론 뭐 네. 옛날에는 안 그랬던 데도 있었지만요. 네. 그러니까 최근 한 20년 상간을 돌아봤을 때 동아일보를 진보 일간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죠. 없죠. 예. 네. 그런 일간지에서 유력 일간지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논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자체를 저희가 봐야 되고 윤석열 정부의 여론조사의 핵심은 뭐 어디 조금 올라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인 거고 특히 지난주 여론조사 봤을 때 특히 MBC 여론조사에서 제가 그 저희 정우진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TK가 무너졌어요. TK가 과반이 넘었었습니다. 물론 갤럽은 아니었어요. 갤럽은 아닌데 MBC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4개 여론조사 2주 간격으로 하는데 13%가 빠졌더라고요. 13%가 부정으로 가서 TK도 이미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 지지층에서 60대다 요즘 고령사회 뭐 70대였는데 전 연령이 다 무너졌어. 전 연령이 다 부정으로. 네. 특히 70대도 넘어갔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지역 어느 추인데 그 40대는 90%예요. 40대는 90%인데 이건 이미 국론 결정이에요. 국론 결정. 국론 결정. 그다음에 이제 갤럽에서 유의 있게 보는 거는 김건희 문제가 1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이제 지난주 이제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정호진 대표님께서 국정감사 기간에도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그거에 대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오랜 기간 보셨을 텐데 올해 2024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점, 이건 좀 꼭 시청자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명태균 말고는 물론 초반에 김대남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관련된 거 말고 국민들 뇌리에 콱 박히는 예전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몰랐던 국정 운영의 문제점이나 이런 치부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도드라지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분은 있어요. 저는 기억나는 분은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 일반이 없고 두 번째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 중에서는 민간인도 있습니다. 강혜경 씨처럼 민간인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 부처의 그 기관장들이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근데 저는 이 증인들이요. 뭐 질의하는 국회의원보다도 더한 것 같아. 본인들이 막 버럭버럭하고 본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호통 치르고 거기다가
야, 요즘에 아무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격이 떨어지고 나라꼴이 네. 아무리 말이 아니라고 해도 국감장에서 육두문자 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장애인 비하 발언하고 네. 신용훈 국방부 장관 제복 입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거 못하면 XX 장애인 비하하는 발언서부터 그렇고 또 며칠 저기 전에는 저 김태규 네. 과방위 부위원장이랑 김우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랑 완전 욕설까지 하고 예. 증인들이 대단히 좀 뻔뻔스럽다. 네. 그 예전 같은 경우 잘못하고 모르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 안 난대. 네. 기억 안 나면 지금 공무원 생활 할 수 없어요. 자리 네. 물러나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모르겠다고 뻗팅기고 이게 국감에 나온 증인들이 보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네. 아니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그 직을 수행합니까? 그래서 이게 뻔뻔스러운 증인들 이게 좀 많이 기억 남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옛말에 유일상종이란 말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명태균이 단연 국감을 뒤덮은 이슈였던 건 맞는 것 같고 증인들의 그런 태도가 상당히 문제시가 되는데 이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은 본능적인 그런 뭐랄까 좀 이렇게 순종적인 자세가 있다고 해요. 공무원 특성에. 근데 저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런 자세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무원이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는 게 이제 오랜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의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인들이 사전에 뭔가 좀 들어오기 전에 그럼요. 뭔가를 모의하고 들어오지 합을 맞췄어. 네. 제가 보기에는 합을 맞추지 합을 않고는 맞추고. 저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다. 저렇게 뻔뻔한 자세가. 아니 그 대통령실 증축 관련돼서 21g 비롯해서 이런 데들 보세요. 네. 이미 감사에서 드러난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거의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했어요. 그 감사원장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도 그랬지만 최재인가요? 이번에도 감사원의 역할이요. 국정을 지원하는 역할이랍니다. 네.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에요. 그 뭐 국민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이회창 기억하시죠? 이 양반이 대통령 후보된 게 그 대쪽 감사원장이에요. 이 사람 감사원장 들어가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나를 임명했지만 나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예전에 추미애 같은 게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리메이크한 거예요, 리메이크. 근데 최재인은 나는 부하입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거를 국감장에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또 힘든데?